이게 사실 작년이 아니라 지난 학기 수업에서 사실 좀 커버를 어느 정도 좀 했는데요. 네. 뭔가 빠르게 그러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어떤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뭐 그냥 그게 어떤 저희가 정해놓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이제 클래스파이를 하는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아니라 이제 뭐 어떤 그 리얼 밸류의 값이면 그게 이제 뭐 리그레션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언슈퍼바이즈 러닝 중에서는요, 저희가 한번 그 네. 언슈퍼바이즈 러닝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클러스터링이 있고요. 클러스터링이 또 대표적 그 알고리즘이 뭐가 있을까요? K민즈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K민즈 말고 K민즈 말고 이제 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같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엔 또 뭐 많이 있습니다. 뭐 DB 스캔도 있고, 그 다음엔 이 K민즈가 좀 이거는 약간 뭐 센트로이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다 있다 그러면 뭐 여기 있는 가운데 점, 그러니까 대충 바운더리에 애매하게 있는 애는 역시 얘는 이제 이 저기 어떤 수선을 생각을 해볼 때, 이게 수직 이등 분선을 생각해 볼 때, 이 한쪽으로만 넘어가면 얘는 하드 클러스터링이 됩니다. 즉 이쪽에 네 클러스터를 이렇게 확 할당이 되게 되죠. 그래서 K민즈 결과는 네, 무조건 이게 네, 한 클러스터에만 속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엔 이 K민즈라는 거가 이런 하드 클러스터링의 예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게 이제 뭐 하드가 있으면 소프트도 있겠죠. 그래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은 이제 뭐냐 하면요. 네, 기본적인 어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그 클러스터를 저희가 뭐 한 5개쯤으로 잡겠다. 그러면 데이터가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은 뭐 3번 클러스터, 두 번째 데이터 아이템은 뭐 4번 클러스터, 뭐 세 번째는 1번, 5번 뭐 이렇게 해갖고 이 숫자가 이 100번까지 이렇게 1부터 5 사이의 숫자가 뭐 100개가 나오죠. 이 100디멘저널 어레이가요. 네, 그랬는데 이제 요 소프트 클러스터링은요. 이 첫 번째 데이터 아이템이 그 5디멘전 혹은 클러스터 개수만큼의 이제 벡터로 나타나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소프트맥스 벡터처럼 합이 1인 형태로 이제 어떤 클러스터의 몇 프로, 어떤 클러스터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결과가 됩니다. 그다음엔 그 소프트 클러스터링의 대표적인 예제가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K민지의 좀 소프트 클러스터링 버전이 네, 혹시 아시나요? 가우시언 믹스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GMM. 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인데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소프트 클러스터링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엔 클러스터링이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대표적인 예고, 또 다른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저희가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멘전 리덕션. 네. 또 이제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일단 세팅이야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피처 벡터만 주어져 있는 어떤 그 특정한 레이블, 저희가 프리딕트하고자 하는 그 레이블이 없을 경우에 하여튼 피처 벡터들만으로 이루어진 뭐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뭐 네, 그런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대표적인 또 태스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 density estim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density estimation. 네. 요 이제 density estimation은 말 그대로 이제 확률 밀도를 이제 추정하는 어떤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키와 몸무게로 사람을 나타낸다. 그러면 뭐 175cm와 뭐 예를 들면 한 75kg 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180인데
40kg 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저희는 이런 사람은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이 볼 법한 뭐 흔한 어떤 패턴이라 그러면 이런 패턴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뭐 거의 이런 어떤 조합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 데이터를 저희가 주어졌을 때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로 나타날 법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꽤 높은 확률로 나타날 법한 사람이고, 이 경우는 확률이 이런 사람을 볼 확률은 뭐 1%,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명 중에 1명. 뭐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이제 density estimation problem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키와 몸무게라는 두 개의 피처를 쓴다면 이런 사람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역시 학습 데이터가 키와 몸무게의 페어로 이렇게 뭐 한 100개가 이렇게 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뭔가 모델을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 모델은 저희가 클러스터링은 이게 unseen 데이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 그룹핑 레이블을 이제 뽑아내는 거였다면, 이제 이 density estimation은 그래도 unseen 데이터에서의 뭔가를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unseen 데이터에서 뭘 주냐? 바로 지금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이 확률 값을 주는 겁니다. 어떤 저희가 관찰한 사람은 175, 75, 180, 40, 그 다음에 뭐 한 160, 뭐 75kg 이런데, 이런 세 사람의 케이스만 저희가 관찰을 했는데, 근데 이제 169, 그 다음에 뭐 한 뭐 68kg 뭐 이런 사람은 저희가 관찰은 하지는 못한 거잖아요. 트레이닝 데이터에선. 근데 요게 그래도 저희가 관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대략적으로는 확률이 얼마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낼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러한 태스크가 이제 density estimation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하여튼 레이블이 없는 채로의 피처 벡터만 잔뜩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을 때 어떤 새로운 피처 벡터에 대해서 확률 값을 주도록 하는, 이게 이제 density를 추정한다 해갖고 density estimation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희가 뭔가 잘 배웠다라는 말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보았던 어떤 패턴들 혹은 저희가 만나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키와 몸무게의 뭐 대략적인 그런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도요, 저희는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라는 뭐 정량적인 딱 몇 퍼센트다 이걸 주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뭐 대략적으로 확률이 낮을 것 같다, 이런 저희는 뭐 이런 이미 학습된 좀 지식이 있게 됩니다. 그거를 뭔가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정량적인 모델을 통해서 어떤 주어진 피처 벡터든 이제 특정한 어떤 확률 값을 항상 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이런 density estimation을 하는 경우 이제 대표적인 그 태스크가 이제 어떤 거를 하죠. 이걸로 보통 하는 게, 이걸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거를 합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사람 데이터를 잔뜩 줬을 때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당시에 정말 진짜로 존재할,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 거죠. 혹은 저희가 볼 수 있을 법한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확률이 낮은 거예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의 패턴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 그대로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구나 해갖고 어노멀리 디텍션으로 활용을 해서요, 이 확률 모델 덴시티를 추정을 해서 그 아웃풋으로 주는 어떤 모델을 만들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뭐 한 40% 정도로 볼 확률 정도가 꽤 높네, 뭐 한 20%, 10%, 5%, 뭐 한 3%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확률 값이 뭐 난제로로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거의 보긴 힘들지 않을까, 정상이라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라는 트레시홀드 정해서 이 밑으로는 저희가 다 비정상이라고 분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 비정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그러니까 정상인 데이터만 있을 때에 정상이 아닌 혹은 그 비정상인 데이터를 저희 분류를 해내는 그런 아웃라이어 디텍션 방법으로서 이제 요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좀 대표적인
방법 혹은 기법이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게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이고 비디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요. 네, 이게 그 이거를 저희가 관찰한 데이터가 170 뭐 180, 160, 175, 180, 160 이런 키였는데 169라는 값은 사실 저희는 전혀 관찰하지 못한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사실 170을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관찰을 했다. 175를 관찰을 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뭐 그냥 일반화를 조금만 시켜보면 한 174도 좀 있을 법하고 176도 적당히 있을 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로부터 뭔가 그 특정 점의 확률을 제일 많이 주고 그 주변으로도 적당히 저희가 확률을 주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일반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175, 180, 160만 봤지만 예를 들면 175와 180 사이에 있는 한 177은요. 이 175에서부터 또 확률 값을 좀 받은 게 있잖아요. 이 주변에 나눠주면서 180에서도 나눠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눠주는 값들이 이렇게 다 중첩이 돼서 180에 대한 확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값에 대해서의 그 확률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이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커널이 가우시안이 되면 GMM이 되는 건가요? GMM 이형 GMM이 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GMM 그렇죠. 네. 커널은 보통 이제 가우시안을 쓰고요. GM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방식이요. 그 여러 가지 방식인데 가장 쉬운 방식은 이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키는 무조건 가우시안이다. 즉 평균이 이제 뭐 100, 뭐 75고 뭐 분산은 뭐 한 5인 그런 가우시안으로 그냥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는 지금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냥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하겠다. 우리의 모델을. 그러면 175, 180, 160에서 저희는 가우시안 하나만 쓴다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가우시안의 평균은 뭐 이 세 개의 값의 평균은 뭐 값의 평균인 뭐 한 172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여기서 또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가우시안 분포를 저희가 씌우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관찰한 데이터는 요거라면 지금 이게 수직선상에서 이게 키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기 160, 180, 175 뭐 그러면 이게 좀 옆으로 가야 되는데 네, 네 요거를 좀 옮기겠습니다. 요거. 네, 그러면 이때는 저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평균이 한 172 이 정도로. 네. 그러면 이렇게 가우시안을 만들고 나면 역시 아까처럼 뭐 178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덴시티 값이 나오죠. 그때 뭐 예를 들면 163이 들어왔다. 그때 덴시티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아까 가우시안 믹스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나 뭐 클러스터링이나 뭐 이제 뭐 좀 다 여러 방법들이 이제 결국 원류로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같은 기법들이 이렇게 쓰면 저렇게 뭐 네. 뉴런넷에서의 마지막 레이어를 뭐 리그레션이냐 클래시피케이션이냐 그 마지막 뭐 소프트맥스나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나 아니면 그냥 리니어 레이어로 놔둬서 그냥 민 스퀘어드 에러를 쓸 때나 뭐 그냥 중간 그러니까 뭐 같은 모델이 거의 쓰여질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뭐 비슷하게요. 클러스터링과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둘 다 뭔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의해서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이게 뭐냐면 저희가 관찰한 데이터가 예를 들면 뭐 이렇습니다. 여기에 많고 또 여기에 많습니다. 이러면 이런 데이터를 저희는 이제 뭐 히스토그램을 그려봐도요. 뭐 여긴 뜨문 뭐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뭐 대충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좀 못 그리긴 하지만 뭐 조금 있고
또 여기 또 막 이렇게 또 막 뭐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우시안은 지금 이걸 모드라고 하는데요. 뭐 민, 미디안, 모드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게 약간 통계적인 어떤 그런 용어인데 이 민은 아실 것 같고 미디언은 또 네, 중간값이고요. 모드는 또 이게 뭘까요? 모드는 이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최빈 값입니다. 뭐 빈곤하다 빈이 아니라 이제 빈번하다의 빈입니다. 그래서 가장 뭐 자주 나타난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그 확률 분포상으로는 뭐냐? 요 피크에 해당하는 값에 그때 해당하는 요 값입니다. 네. 그러면 뭐 사실 뭐 가우시안에서는요, 이 민과 모드가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이런 디스트리뷰션에서는요, 이 평균은 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평균은 이것들의 적당한 평균이 뭐 한 이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쯤. 그리고 모드는 뭐 미디안은 뭐 순서대로 해갖고 뭐 하여튼 딱 100명 중에 51등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모드는 뭐냐면 최빈 값이라는 건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 해당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바가 이렇게 보면 얘보단 좀 더 높죠. 그러니까 모드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게 뭐 네. 키라고 하면 제가 그리고 이렇게 그린 것은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데이터가 이럴 수가 있느냐? 저희가 일단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다 모아놓은 데이터가 내부적으로는 뭔가 구분이 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남성과 여성의 키에 대한 분포는 각각을 따로따로 하면 뭔가 이렇게 하나의 봉우리로 이루어지는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냥 남녀 구분 없이 다 뭉쳐놨다. 그러면 사실 이게 좀 대충 뭐 이런 식의 분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이 전체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요거를 이제 모드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저희가 넓게 본다면 이 디스트리뷰션은 모드가 혹은 뭔가 극대점에 해당하는 값으로 보면 여기에 모드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모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류의 데이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모드가 여러 개 있다 해갖고 멀티 모드인데 멀티 모드의 형용사인 멀티모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멀티모달 데이터. 네. 저희 좀 의미가 뭐 조금은 또 다른 의미로 뭐 예를 들면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 그러니까 음성과 뭐 영상과 이런 거를 내가 다 종합해서 뭐 어떤 환자의 뭐 어떤 특정 질병을 뭐 CT랑 뭐 이 사람의 어떤 뭐 키 몸무게 이런 정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종 데이터를 합치겠다. 그것도 어떤 경우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뭐 통계적인 어떤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의미는 이러한 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드가 두 개 혹은 이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거는요. 저희가 한 가우시안으로 피팅을 시키면 이게 되게 이상해집니다. 이게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저희의 덴시티를 잘 추정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 빨간색이 진짜 덴시티입니다. 진짜 덴시티, 트루 덴시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무한히 많이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결국 히스토그램이 결국은 그 디스트리뷰션에 수렴을 하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뭐 네. 그래서 빨간색이 그라운드로 쓰고 근데 그거를 그냥 가우시안 하나로 쓰면 뭐 저희가 늘상 하듯이 평균을 계산을 하겠죠. 여기에 뭐 160 여성분의 평균 키를 뭐 160이라고 하고 남성 키를 뭐 175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차이를 좀 많이 두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대충 여기서 밀집되게 분포를 하겠지만 저희의 평균값은 뭐 애매하게 뭐 168 정도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우시안을 쓰게 되면 이때가 평균값인 거는 맞는데 그 평균값이 이꼴 모드다라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네,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가운데서 제일 높으니까요. 가운데서 제일 높지 않은 디스트리뷰션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0부터 3까지 아니면 뭐 주사위가 1, 2, 3, 4, 5, 6이면 다 네? 확률이 똑같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모드가 없이 쭉 이렇게 네, 평평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모드가 하여튼 하나인 네, 형태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true 이렇게 빨간 선을 제대로 당연히 어프락시메이트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안 좋냐? 이렇게 저희가 추정한 어떤 연두색을 가지고 하면 뭐 169일 때는 실제로는 확률값이 굉장히 적죠. 이런 데이터를 볼 확률값이. 근데 초록색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뭐 커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우시안을 그러면은 꼭 그러니까 우리의 그 데이터가 멀티 모드를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봉우리를 좀 여러 개 갖고 있을 때 그 여러 개를 좀 다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우시안을 좀 뭔가 적용을 해주자가 이제 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입니다. 그다음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가우시안을 저희가 쓰는 그 개수를 저희가 정합니다. 이게 아까 클러스터링 방법에서의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요. K라는 값은 혹은 가우시안을 몇 개 쓸지 혹은 몇 개의 그 봉우리 혹은 모드를 쓸지를 저희가 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경우는 뭐 두 개만 쓰겠다.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 두 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부분에 데이터를 피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되냐면 네, 하나는 뭐 이렇게 나오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실 이 가우시안이 여기 봉우리를 각각 만들어낸 거는 좋은데 가우시안 하나하나는 사실 전 영역에서 디파인이 정의가 됩니다. 즉 이쪽 가우시안도 이게 쭉 끝까지 가고요. 이것도 끝까지 쭉 가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두 개 약간은 뭐 하늘 아래 두 개의 뭔가가 있을 수 없듯이 저거 같은 경우도 두 개 서로 다른 어떤 density 펑션이 있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어떻게 합치느냐 하면 간단하게 그냥 선형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하나하나를 저희가 여기다가 0.4배, 여기다가 0.6배를 하면요. 저희는 어쨌건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산에 그 중첩된 같은 특정한 지점에서 중첩되는 어떤 산의 그 높이를 더해서 이렇게 최종적인 그 지점에서의 산의 높이 혹은 density 값으로 쓰는 게 이게 density estimation을 가우시안 두 개를 가지고 쓰는 형태가 됩니다. 네. 자, 이게 그래서 뭐 두 개 이상의 가우시안을 썼을 때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5개 썼다 그러면 5개 봉우리를 하여튼 저희는 모델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까지가 가우시안 믹스처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이야기를 하게 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이제 약간 이거의 거의 극단적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가우시안을 저희가 많이 쓴다라는 말은 데이터 아이템 개수만큼의 그 가우시안 봉우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아이템이 여기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 데이터가 총 뭐 저희가 이 비율, 그러니까 0.4, 0.6 이거를 어떤 비율로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선형결합을 해야 될지는 데이터에 의해서 역시 또 저희가 에스티메이트를 하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 그 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서 이제 그 모델을 학습하는 어떤 값이 됩니다. 즉 학습하는 거는 이 두 개의 가중치와 더불어 각각의 가우시안의 평균과 분산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디멘셔널 데이터다 그러면 평균 하나, 분산 하나,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 있으니까 그게 두 세트가 있으니까 총 4개고요. 그 다음에 각 가우시안마다 요 어떤 네. 근데 요 두 개는 사실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0.4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0.6이니까 1 빼기로. 네. 그래서 총 5개의 파라미터를 여기서는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약간은 뭐 그 확률 쪽에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격에 해당하는 게 그 무슨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EM 알고리즘, Expectation Maximization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거 하여튼 좀 제대로 배우기에는 좀 뭐 이렇게 양도 많고 좀 깊은데요, 뭐가. 하여튼 뭐 어쨌건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비슷하게 뭔가를 좀 이터러티브하게 업데이트 해가면서 좀 최적화를 해가는 과정의 어떤 그런 기법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랬는데 아까의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제가 이제 그 각 데이터 아이템마다 이 가우시안을 하나씩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가우시안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의 데이터마다는요, 저희가 그 요 가중치는 저희가 따로따로 뭔가 누구한테 더 많이 주고 누구한테 조금 주고가 아니라 그냥 다 동일하게 n분의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을 전체적으로는 하나를 씌워주되 그거를 이제 100개가 있다. 그러면 0.01을 다 곱해서 다 동일한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저희의 데이터가 지금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요거를 산을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이 높이는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첩을 하면 이쪽에서도 이게 조금씩 흘러오잖아요. 이쪽에서도 다 이렇게 조금씩 흘러오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은 더 높아지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네, 제대로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초록색처럼 종합적인 네, 가우시안을 총 이 데이터 개수만큼인 3개를 이 경우는 썼으니까 세산의 어떤 그 높이를 어떤 한 지점에서는 다 저희는 요 높이, 여기서 온 요 높이, 또 얘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좀 작은 높이, 요 3개의 높이를 다 더해줘 갖고 요 산의 높이를 결정을 하는 거죠. 최종적인 산의 높이. 이게 이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 점점이 아마 이게 요 점인 것 같아요. 이 세로로 된 이제 x틱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틱자가 이렇게 틱틱틱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마다 정확하게 저희가 발견한 데이터 아이템의 값들이고요. 거기다 이 산을 이렇게 씌우는 거고요. 저 산을 씌운다라는 의미가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그 점에다가 가장 높은 확률을 부여를 하되 주변에다가도 좀 확률을 저희가 흘려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 확률을 쭉쭉쭉 흘려주는 거를 가우시안으로 산을 하나씩 씌우되 그 다음에 걔네들을 다 중첩을 해보면 산이 저 파란 산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저 산이 뭐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게 혹은 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뭐 예를 들면 그냥 가우시안을 유한한 개수, 그러니까 뭐 유한한 개수라는 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가우시안을 2개로 써서는 저 모양을 만들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엔 한 가우시안 3개 정도 쓰면, 왜냐면 봉우리가 한 3개 정도 있으니까요. 3개를 쓰면 저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은데 사실 좀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쪽에서는 봉우리가 꽤 이렇게 좀 꽤 유지가 되는데 그 말은 여기서 씌우는 가우시안이 이렇게 좀 널찍한 가우시안이어야지 여기가 확 이렇게 디크리즈 되지 않는데 이제 얘도 이쪽을 보면 이건 대칭해야 되니까 여기서 씌운 산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이쪽에서도 또 확 떨어져야 되고 또 요산도 그렇게 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가우시안 3개로는 또 만들기가 생각보다는 또 쉽지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게 이제 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기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저희가 그 테스트단에서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요, 그 데이터에 대한 확률값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저 식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넣었을 때에 저희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얼마나 이게 계산이 좀 간편할 거냐 복잡할 거냐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보시면 가우시안 하나 있을 때는 그 식 하나에다가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우시안에 넣을 때는 정해진 평균값이랑 빼갖고 제곱한 다음에 뭐 시그마로 나눈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우시안이 3개가 있다? 그럼 3개 각각에다 넣어갖고 그 산의 각 높이를 계산한 후에 더해줘야 되고요. 산이 총 데이터 아이템의 개수가 10개가 있다? 그럼 10개의 산이 있기 때문에 그 10개에다가 저희는 다 넣어줘야 되고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빅데이터 시대에 뭐 데이터가 100만 개 있었다. 그래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했다. 그러면 새로운 점 하나에 대한 그 덴시티를 구하기 위해서는 100만 개의 가우시안에다 저희가 다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네. 꽤 이렇게 좀 플렉서블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또 이게 또 그 나름의 또 단점도 또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거를 또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좀 중요한 어떤 머신러닝에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태스크라서 네. 여기서 이제 2개의 가우시안을 썼을 때는요,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2개의 가우시안, 그러니까 정해진 2개의 가우시안을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당연히 평균값은 당연히 다르고 분산값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우시안 믹스처의 예제로서는 뭐 데이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베리언스가 작았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 키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큽니다. 베리언스가. 그러면 이쪽 가우시안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쪽 가우시안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중첩이 됐을 때 뭔가 그 모양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쪽에서는요. 그리고 저희가 베리언스를 구할 때는 뭐 베리언스 구하는 식 아시죠? 평균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각 데이터 아이템에서 평균 빼고 제곱한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나누기 해갖고 개수만큼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은 뭐 분산을 구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은데 사실 데이터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하나당 이제 산을 저희가 하나 씌운다 그랬으면은 그 한 데이터만으로 저희는 가우시안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 하나만 있을 때 얘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느냐?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173인 사람 한 명만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평균은 뭐 173이라고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산은 못 구하죠. 뭐 평균 빼갖고 하면 뭐 분산이 0이 나오는데 0은 좀 약간 이상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요, 모든 데이터마다 동일하게 세팅을 하고 그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우시안 믹스처, 그러니까 아까 정해진 개수를 먼저 정의해놓고 이제 가우시안 그 해당 가우시안들을 각각 뭔가 옵티멀하게 해갖고 하는 그 방식은 각각의 가우시안에서의 그 베리언스가 가변적인 어떤 값이고 여전히 트레이닝에 의해서 최적화가 되는 값이었다면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에서는 하나씩만으로 가우시안이 씌워지기 때문에 네, 하나씩의 데이터만으로 가우시안이 씌워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베리언스가 네,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미리 그냥 정의해 놓은 걸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큰 거를 쓴다라는 말은 이 산을 좀 더 한 산을 널쩍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73이라는 사람의 키를 발견했지만 저기 멀찍이는 한 182라는 뭐 9cm나 떨어진 이 사람도 그래도 꽤 관찰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반화의 어떤 범위를 저희가 더 확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고 굉장히 이제 내로우하게 173을 발견했다 그러면 172에서 4 정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확률값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샤프한 산을 씌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커널의 밴드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게 요 가우시안 하나의 필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커널 밴드위스에 따라서 이게 산이 얼마나 네 이렇게 출렁출렁할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최종적인 산이 얼마나 출렁출렁할지 아니면 얼마나 좀 스무드하게 나타날지가 좀 많이 이게 좌지우지가 됩니다. 저건 이제 굉장히 이제 샤프한 산을 씌운 게 이제 왼쪽 위가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것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여서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뭔가 옵티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저희가 10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보통 이제 뭐 70개만으로 저희가 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엔 그 밴드위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조 네 가지 경우를 그 각각의 밴드위스 아니면 그 베리언스라는 값에 대해서 다 한번 70개의 데이터로 고정된 70개 동일한 데이터로 산의 이 저희 경사나 이 경사만 다르게 해갖고 이런 최종적인 산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따로 빼놓은 30개의 데이터에서 덴시티 값들을 저희가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0개만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만들어 놨으면 새로운 데이터 들어왔다? 그러면 70개 가우시안에서 다 넣어갖고 그 산의 높이 구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하면 이제 최종적인 확률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따로 빼놓은 30개라고 말씀드렸죠. 3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의 종합적인 어떤 확률값들이 있잖아요. 그 확률값들이 일단은 크게 나와야 될까요? 작게 나와야 될까요? 그게 값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아웃라이어 디텍션 같은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진짜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이거는 뭐 확률값이 뭐 10%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좀 얘가 잘못 학습을 한 혹은 잘못 그 결과를 낸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따로 빼놓은 30개 진짜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의 확률값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밴드위스를 찾게 됩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요. 저희가 쓰는 그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로서의 그 밴드위스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네, 최적화를 하이퍼 파라미터 셀렉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뭐 그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의 대부분의 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다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로 돌아와서요. 일단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은 어떤 새로운 피처 벡터가 들어왔을 때 그 점에 대한 확률 값을 이렇게 내주는 형태로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델을 저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모델이 이제 저희의 확률 모델을 잘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 모델을 따르는 어떤 하나의 값을, 하나의 샘플 값을 나한테 줘봐라고 어떤 이 모델에 저희가 좀 약간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주사위가 있을 때
주사위가 좀 저희가 좀 이게 의심스러운 주사위여서 뭔가 좀 약간 좀 잘 조작이 된 주사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어디 카지노에서 뭔가 네 이런 주사위가 있으면 1, 2, 3, 4, 5, 6일 때 네, 이렇게 되다가 5는 절대 안 나오고 6에서만 이렇게 확률이 좀 2배가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5는 안 나오고 6은 뭐 다른 애들에 비해 2배 정도씩 나오더라. 뭐 이런 저희가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관찰 결과에 기반해서 이런 덴시티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 말은 5는 절대 안 나올 거다. 뭐 약간 이런 거죠. 저희가 뭐 카지노에서도 가면 뭐 이렇게 룰렛 같은 거 쫙 히스토리 있듯이 거기서 보면 한 전략은 여기서 제일 안 나왔을 것 같은 게 다음번에 나오겠지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은 애가 또 다음번에 나오겠지,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네. 뭐 그렇잖아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많이 날려본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뭐 네. 그게 사실 저희가 그 과거의 값들로 이런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나름대로 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배팅을 뭔가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다음 이 확률 분포를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혹은 추정을 해놨다면 여기에서 저희는 그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샘플링을 하면 누군가 뭔가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주사위에서 다음번에 나올 만한 숫자를 나한테 하나 줘봐 라고 하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매번 어떤 이 덴시티 추정된 이 덴시티 모델한테 계속 뭐 한 100개쯤 줘봐 라고 하면 그 100개에서의 어떤 히스토그램이 진짜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라운드 트루스 덴시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덴시티를 가장 잘 뭔가 이렇게 쫓아가도록 하는, 가장 근소한 차이로 뭔가 비슷하도록 하는, 뭔가 그렇게 됐으면 뭐 잘한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그냥 어떤 수동적으로 아까의 경우는 키 몸무게를 줬을 때 확률값을 준다라는 말은요,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 4가 나올 확률은 뭐지? 라고 물어보는 퀘스천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6분의 1이 됩니다. 6이 나올 확률은 뭐 3분의 1,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엔 그 다른 퀘스천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하나를 뽑아봐 라고 하면 이 확률 분포를 따르는 실제로 4나 6이나 뭐 3이나 뭐 이런 값들을 생성을 해내는 거게 됩니다. 샘플링이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확률 분포를 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샘플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은 저희가 샘플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피처 벡터거든요. 그러면 그 피처 벡터로 이루어지는 어떤 가상의 사람의 어떤 키 몸무게의 그 페어를 얘가 생성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까 그 키 몸무게 예제를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해보면 네, 요게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입니다. 제너러티브 모델. 즉, 뭘 제너레이트 하느냐? 피처 벡터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처 벡터는 뭐에 입각해서 생성이 되느냐? 내부적으로는 이런 덴시티가 잘 추정이 되고요. 모델은 이런 덴시티를 잘 추정을 해서 이 덴시티를 따라서 어떤 그 확률 분포를 따라서 뭔가를 하여튼 추출을 이렇게 해주는 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이해가셨죠?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미지 쪽에서 이게 보통 쓰이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 하면요, 저희가 키 몸무게로 잡은 요 두 개의 피처 벡터를 여기서는 저희는 이미지를 취급을 하고요. 이미지가 하나하나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피처 벡터인 키 몸무게로 이루어진 두 개의 디멘셔널 벡터는 여기서는 어떤 이 이미지가, 그러니까 저희는 고정된 사이즈의 이미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64 바이 64 바이 그러니까 RGB 해갖고 3, 그러니까 이만큼의 픽셀 밸류를 가지는 이제 이미지의 피처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쫙 피면 뭐 2의 6승, 2의 6승 해갖고 또 3 하면 뭐 얼마 큰 숫자가 나올 텐데, 그런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한 벡터, 네, 그거가 이렇게 뭐 한 사진이 100장이 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한다. 그 다음에 걔보고 이런 샘플을 하나를 달라고 한다라는 말은요, 요 픽셀 사이즈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벡터를 얘가 생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 확률 모델을 따라서 생성을 해줄 거고요. 얘가 내부적으로 추정한. 그리고 당연하게 또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어떤 확률 값에 그런 부분에서의 저기 피처 벡터를 추출을 해주는 게 확률적으로 뭐 당연히 뭐 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엉뚱한 값의 어떤 확률값이 높다라고 내부적으로 추정을 해놨다라면 얘는 그 값을, 그 엉뚱한 값을 저희한테 막 줄 겁니다. 샘플 달라고 하면. 근데 걔는 실제로는 나올 확률이 거의 희박한 애라 그러면 얘는 내부적인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잘 못한 게 되고요. 그리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미지라는 거를 이제 어떤 한 샘플의 형태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 게 돼서 이게 제네러티브 모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내부적으로는 그 트루 덴시티를 저희가 관찰한 어떤 데이터로부터 잘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뭔가 이제 트루 덴시티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뭐 디멘전을 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키만 있는 어떤 피처 벡터, 그러니까 피처 벡터가 스칼라 값이다. 그러면 뭐 키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 분포를 뭐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이게 벡터인데요. 하여튼 뭐 요 값에 해당하는 지점,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하이 디멘전을 그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원 디멘전으로 표현을 한 건데, 어쨌건 요 지점에 해당하는 그 피처 벡터의 그 값에는 확률값이 어느 정도 꽤 높습니다. 이 부분도 꽤 높고요. 근데 여기는 뭔가 별로 썩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트루 덴시티 펑션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요 근처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에 해당이 됐었느냐, 뭐 요런 이제 안경 낀 남자더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네, woman with black hair. 그다음에 여기는 뭐 블론드 헤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률값이 굉장히 희박한 그라운드 트루스 덴시티를 기준으로 이걸 저희가 안다는 가정하에 여기 확률값이 희박한 곳에서 뭔가를 이렇게 이미지를 샘플링을 뽑으면 이거는 영 이미지가 저희가 얼굴 이미지를 한 100장을 가지고 이 모델한테 줬었다면 네, 이 거의 발생할 확률이 없는 곳에서의 그 이미지 값을 저희가 추출하면 혹은 그 지점에 그 지역에서의 피처 벡터를 얘가 샘플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영 저희 눈에 제대로 된 어떤 이미지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파란 선이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저희가 모르지만 추정을 해야 되는 값이고, 이런 생성 모델에서는요, 내부적으로는 이 파란색 라인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라인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됩니다. 이걸 잘 만들어냈으면 샘플링의 결과도 꽤 이제 뭐 말이 되게 좀 나오겠죠. 네, 이 하여튼 생성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제너러티브 네트워크, 애드버서리얼은 빼고 제너러티브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생성 모델을 뉴럴넷을 가지고 뭔가 생성을 하겠다는 뜻이 되고요. 애드버서리얼이라는 말은 뭔가 적대적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하겠다는 게 되는데요. 네, 이거 참 네, 아시는 분들은 이제 또 많이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선 두 가지의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여기서의 메인 태스크는 이미지의 생성입니다. 아니면 뭐 키 몸무게라는 그게 뭐 한 100개쯤 있었다, 100명의 사람이 있었다. 그럼 새로운 어떤 실제로 존재할 법한 사람의 키 몸무게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생성 모델이 있고요. 그 생성 모델에는 그럼 인풋으로 저희가 뭘 집어넣냐? 사실 얘는 그냥 랜덤하게 그냥 뽑아주면 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랜덤하게 뽑아주기 위한 어떤 그 랜덤 시드 값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랜덤 시드 값을 뭔가 하나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레이턴트 코드 혹은 노이즈 벡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개인에서는 네,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값을 저희가 뭔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컴퓨터에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는 좀 설명하기 좀 네, 하여튼 뭐 네? 네. 컴퓨터에서요. 그 뭐 저도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그 컴퓨터에는 저희가 이제 클락 스피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클락 스피드. 클락 스피드라는 게 뭐죠? 뭐 3GHz, 3.6GHz, 뭐 4GHz 오버클럭 하면 뭐 한 5GHz까지 갑니다. 뭐 쫓다 하고 뭐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 보네요. 네. CPU를 뚜껑을 따가지고 막 또 열을 또 방출하도록 해서 그런 짓도 하는데 네.
CS 쪽 학생들은 조금 알 텐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클락 스피드라는 게 이제 1초에 걔가 이제 뛰는 어떤 그 헤르츠 몇 번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제 계산을 1초 내에 몇 번 하느냐 약간 그런 건데 이거 사실 클락이라고 부르는 게 얘가 나름대로 뭔가 좀 초시계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시계가 0, 1, 2, 3, 4, 5, 6, 7, 8, 9 해갖고 뭐 쭉 이렇게 돌다가 어디까지 이렇게 값이 이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데까지 가면 이게 다시 리셋이 돼갖고 다시 0부터 쭈르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뭔가 하나 숫자를 딱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이제 0에서 뭐 이게 3, 2, 7, 6 뭐 어쩌고인가 뭐 2에 뭐 몇 승 해갖고 나오는 값 중에 이렇게 하나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시계 초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하나를 탁 이렇게 그냥 그때 당시의 값을 이렇게 뽑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나누기 이제 이 총 개수만큼을 해주면 0에서 1 사이의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그런 식의 어떤 좀 뭔가 좀 기준값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모르겠는데 이 클락에서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촉발을 시켜주긴 해야 되거든요. 이런 뭔가 뛰는 애들이 뭔가 있어서 여기서 하나 값이 주어져야 그 값을 저희는 이거의 최대값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뽑겠다라고 하면 그 값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하여튼 값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값은 뭔가 하나가 주어져야 얘가 그거를 기반으로 뭘 했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쓰이는 어떤 그 딱 랜덤 샘플을 촉발시키는 어떤 그냥 뭐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는 노이즈 벡터다 뭐 이런 겁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풋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 제너레이터의 모델에. 네.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랜덤 벡터 이게 뭐 한 3차원 정도 된다면 여기는 이제 100차원으로 썼는데 뭐 이렇게 쓰면 이거에서 이 G라는 펑션을 거치고 나면 뭔가 하여튼 이미지 같아 보이는 애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내부적으로 이런 빨강색에 해당하는 덴시티를 나름대로 이제 추정을 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호플리 저희 희망사항은 이제 트루 덴시티랑 가까워지도록 그런 게 이제 생성 모델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모델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식별자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요. 이게 약간 학습 단계부터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세팅이 뭐냐면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세팅은 뭐냐면 그냥 키 몸무게 그냥 100명이 그냥 있는 겁니다. 즉 이미지 단에서는 그냥 사람 얼굴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 얼굴 한 100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얼굴 100장을 이걸 보통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배치 단위로 쪼개죠. 미니 배치 단위로. 그래서 예를 들면 미니 배치 사이즈를 한 20으로 쓰겠다. 그러면 20을 이제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쪼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이터레이션당 20개씩 그래서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이런 데이터들을 쭉쭉쭉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이터레이션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한 배치에서는 20개의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진 중에서 뽑아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엔 얘 보고 저희가 랜덤 넘버를 그냥 3차원 벡터를 아무거나 그냥 뭔가 줘가지고 얘 보고 한 20개의 데이터를 역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즉 20개의 얘가 만든 이미지. 그러면 얘가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저희가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오는 이미지도 영 이렇게 좀 뭐가 엉망일 것 같고요. 뭐 아니면 뭐 이런 얼핏 보기엔 비슷한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귀도 없고 뭐 좀 전체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이런 좀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죠. 완벽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사람 얼굴 같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실제 존재하는 이미지를 리얼 데이터 이거는 이제 얘가 생성해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뭐 페이크라는 게 좀 나쁜 의미긴 해서 좀 이게 페이크라고 부르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제네레이티드 된 아니면 신테사이즈드 된 어떤 합성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0개 두 쌍에 대해서 얘는 리얼이고 얘는 페이크 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냐면요. 저희가 이미지의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게 사이즈가 얼마였더라를 보시면 64 x 64 x 3 64 x 64 x 3이라는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요. 얘는 이 두 개, 이 20개에 대해서는 진짜인 1이라는 레이블을 내도록 이거는 가짜인 0이라는 레이블을 내도록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혹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이 그런 로스 펑션을 써갖고요. 여기에 있는 뉴럴 넷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학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는 아무리 얘가 잘 만들었어도요. 얘는 사실 가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존재했던 이미지랑
얘는 아무리 뭐 알고 배워봐야 가짜 이미지니까 이 두 개를 잘 차이를 봤다가 얼핏 보면 진짜 같은 이미지라도 들어와도 조금이라도 뭐 귀에 뭐 조금이 뭐 픽셀이 몇 개가 없어도 이건 이건 가짜 같은데 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는 뭐 그런 뭐 모듈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얘는 하여튼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애드버서리얼이라는 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거에서 있는데요.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가 이거 두 개가 같은 건데 여기에 들어가면 얘는 뭐 0 완전 뭐 0 좀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이미지를 생성할 거니까 아마 0에 가까운 값을 낼 겁니다. 얘는 아무리 봐도 진짜 같지가 않아. 가짜 같아. 그러니까 1은 진짜, 0은 가짜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입니다. 요 D가.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네. 이게 네. 일단 얘가 아까 생성한 거, 그러니까 3차원 벡터를 저희가 한 20개 정도 그냥 랜덤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을 때 나온 이 20개의 이미지에 대해서요. 아까 얘 학습할 때는 아까 20개, 20개 중에서 리얼은 리얼로, 페이크는 페이크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예를 들면 나온 확률이 0.2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아웃풋이 0.2입니다. 그 말은 이 모델은 얘가 20%의 정도로 진짜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80%만큼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0에서 1 사이에 어떤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스코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은 물론 0이냐 아닌 0이냐 1이냐로 물론 주어지지만요. 아시겠지만 시그모이드의 아웃풋은 네, 정확하게 0, 정확하게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0에서 1 사이 값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나온 값이 실제로 레이블이 0이었으면 이거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실제로 레이블이 1이었으면 이것을 올리는 방향으로 여기가 이제 보통 네트워크 학습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0.2로 20%가 나왔다라는 말은 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요, 얘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얘가 지금 내가 어떤 만든 이미지를 20점밖에 점수를 안 준 겁니다. 진짜인 정도를 뭐 진품 명품인가 뭐 그런 거 해갖고 이 가품 80% 가품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쪽에서는요, 이 감정사를 저희가 최대한 좀 속일 수 있도록 좀 짜가를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진짜 같이 보이도록 만들어내야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가 0.1이라는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이 타겟 레이블을 줘가지고요, 얘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로스는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최종적인 시그모이드로부터 나오는 아웃풋인 요 노드에서 발생이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0.2인데 포워드를 했더니 0.2인데 학습 레이블은 1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1이 되는 방향으로 백프랍을 흘려주는데 여기도 쭉 백프랍이 흘러가는데요. 쭉 이렇게 다 한 번씩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뒤쪽으로. 근데 저희는 파라미터를 지나갈 때마다 그 파라미터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 감정사를 저희는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옵니다. 그레디언트는 그냥 쭉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전달 해갖고 업데이트는 하나도 안 하고 그레디언트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상에서의 그레디언트가 나온다라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랑 똑같은 사이즈만큼의 그레디언트 이미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값이 그레디언트 값이 요 픽셀 값이 예를 들면 플러스 5여야 된다. 혹은 여기에 해당하는 픽셀 값은 마이너스 12여야 된다.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이걸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픽셀 값이 지금 뭐 127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5픽셀만큼을 더 올려줘야 얘를 더 속일 수 있어. 아니면 이 감정사를 더 속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값은요, 뭘 의미해 주는 거냐면 이 감정사가 어디를 근거로 뭔가 좀 판단을 했고, 지금 내 이미지를 만약에 고쳐서 저 사람한테서 내가 패스를 받으려면, 진품 그거를 받으려면 어떤 이미지를 얼마만큼 올리고 혹은 줄여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레디언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사를 뭔가 내가 뭐 눈을 멀게 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감정사가 어디를 근거로 어디를 이렇게 보고 이제 이게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판단했는지에 대한 어떤 풀 그런 전체 정보는 저희가 입수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보를 입수를 했으면 바로 여기 제너레이터를 저희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픽셀이 이제 지금 127이었는데 이게 5만큼 올라갔어야 됐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만큼이 이제 픽셀 단의 뒤쪽에 이제 픽셀을 만들어낸 어떤 네트워크의 백프랍이 되면서 바로 이 G 쪽의 파라미터들을 싹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하여튼 간의 기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코드가 간단한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딱 간 코드 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이제 28 x 28이라고 저희가 한다면요. 그냥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해갖고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픽셀을 어떻게 벡터로 만드냐 다 쭉쭉 피죠. 그러면 이게 784 디멘전의 총 픽셀 개수가 784 개수인 이런 네, 게 됩니다. 그래서 이 D 혹은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이 이미지를 받아서 이거를 그냥 리니어 레이어로 한번 128로 디멘전을 줄이고 렐로 한번 거쳤습니다. 리니어 혹은 그 다음에 비선형, 선형, 비선형, 선형, 비선형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128에서 하나짜리의 아웃풋을 뽑았고 거기다 이제 시그모이드로 아웃풋을 내는 겁니다. 이게 모델의 그냥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맞았냐 틀렸냐 이건 학습은 이제 뒷단에서 일어나는 건데 어쨌건 우리의 네트워크는 네, 이런 형태로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는 0에서 1 사이의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인풋으로는 784 디멘전의 이제 픽셀 벡터를 받고요. 그 다음엔 이제 요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는요. 아까 제가 3차원 데이터를 3차원 벡터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걸 네트워크에다 넣어주면 얘가 그거에 의해서 뭔가 촉발이 돼 갖고 하나 이미지를 그 나름대로 추정해 놓은 덴시티 모델에서 하나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게 개념적인 좀 설명이 되고요. 그 덴시티 자체는 명시적으로 저희가 명시적으로 뭔가 학습을 하지는 않고요. 그 네트워크의 이제 파라미터들이 그냥 암묵적인 좀 간접적인 어떤 덴시티를 좀 이렇게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을 한다 그래갖고 뭔가 이게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요. 그냥 인풋은 100디멘전의 그냥 랜덤 벡터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특정 100디멘전의 벡터를 인풋을 받아서요. 그냥 리니어 레이어로 이거 뭐 한 128 정도로 디멘전을 늘려주고 렐로 거치고 또 184 디멘전 즉 이미지의 픽셀 개수만큼의 벡터를 생성해주는 그냥 뉴런넷을 하나 만든 거고 그걸 그냥 저희는 제너레이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엔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학습 코드입니다. 이게 while true, 그러니까 이게 뭐 gradient descent를 이제 계속 돌려라 뭐 이건데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D와 G를요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합니다. 즉 감정사를 학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짜가를 만들어내는 그거를 저희가 한번 그 네트워크를 한번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학습할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랑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데 저희가 20개의 리얼, 20개 페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요 20개의 리얼이 요겁니다. X라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784 곱하기 20인 어떤 매트릭스입니다. 저희가 배치 단위로 처리를 하니까요. 784 디멘전al 벡터 혹은 이미지가 이제 총 20장이 있는 거죠. 걔네들을 이 D에다가 넣습니다. D of X. D of X라는 건 뭐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 인풋을 저희가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엔 걔에 대해서의 아웃풋이 그라운드 트루스 뭐냐? 걔는 진짜니까 당연히 1을 주죠. 그 다음엔 이게 크라이테리언이 있습니다. 그 크라이테리언이 뭔가 봤더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혹은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쓰이는 그냥 그 로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로스 펑션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로스를 가지고 백월드 쭉 백프랍을 한번 쫙 해주고요. 거기서 나온 백프랍된 어떤 각 부분별로 나온 그 편미분 그레이디언트 값을 가지고 디옵티마이저 점 스텝, 즉 무슨 소리냐면 디옵티마이저가 여기 있고요.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떤 특정 룰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오리지널 거를 쓸지 아니면 모멘텀을 쓸지 아담이라고 하는 걸 쓸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그 펑션을 설정을 해갖고, 근데 여기가 중요한데 이 D의 파라미터들을 지금 그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으로 학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지금 D가 있었고 여기에 G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러한 여기서 발생된 로스, 그러니까 진짜 이미지가 20장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뭐 한 85%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라고. 그럼 얘는 1이 돼야 되니까 100%가 돼야 되니까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니까 이만큼 로스가 발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사진은 뭐 3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로스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요. 30%만 진짜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요. 이것도 역시 100%가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되 이 D에 있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여기 리니어 레이어들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저희는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20개 리얼만 쓰는 게 아니라 요 20개 페이크도 저희가 쓰죠. 그 말은 요 Z가 뭐냐면 3차원 벡터로 저희가 만들어낸 요게 총 20개가 있는 겁니다. 요 20개를 넣으면
어디에 넣느냐? 제너레이터한테 넣죠. 생성을 해주는, 이미지 생성해주는 그 펑션에다가 넣었었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어디다 넣느냐? 요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다시 이렇게 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생성한 20개의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어떤 거는 85%로 했다. 그러면 걔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선 가짜니까 레이블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 당연히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로스, 리얼은 리얼로, 페이크는 페이크로 하도록 이 D라는 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합습의 한 방법, 한 스텝이고요. 그 다음에 G도 뭐 비슷합니다. G는 근데 이제 보시면 G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차원 벡터, 여기 실제로는 100차원 벡터이지만 그냥 뭐 간단하게 3차원 벡터라고 하면 이게 20개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G에다가 싹 넣어갖고 20개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 20개의 이미지를 각각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넣어봤더니 그 스코어가 사실 이게 여기서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스코어가 아까 있었는데 그 스코어를 이번에는요 1이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짜가 이미지를 넣었을 때 30%라고 뭐 모델은 맞게 3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50%안 넘었으니까 짜가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이 값이 이제 100%가 되도록, 지금 무슨 소리냐면 가짜 이미지의 확률이 지금 가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진짜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30%밖에 안 됐지만 그거를 100% 진짜라고 생각을 하도록 크라이테리아를 꾸며주고요. 그거를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백프랍을 하고 그 다음엔 그 백프랍된 그 각 부분별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놓은 그 그레이디언트를 가지고 누굴 업데이트하느냐, 이 G 옵티마이저를 업데이트하고요. G 옵티마이저는 네, 이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G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싹 업데이트하는 게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걔네 코드입니다.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한데요. 이제 그 모델 아키텍처 우리가 D와 G로 저희가 채택하는 모델이 뭐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볼루션 뉴런넷에서 뭐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에도요. 저희가 뭐 말 그대로 풀리 커넥티는 안 쓰고 컨볼루션 뉴런넷을 쓰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뉴런넷에서도 사실 쓰는 게 뭐 알렉스넷도 있고 뭐 VGG넷도 있고 뭐 레즈넷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제 컨볼루션 뉴런넷에서 좀 복잡한 그러나 성능은 훨씬 더 좀 잘 나오도록 하는 그런 설계된 아키텍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D와 G에다가 좀 잘 적용을 해갖고 좀 제대로 된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하도록 뭔가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저희가 컨브라는 게 이제 그 어떤 건지 이제 아신다면 컨브는 뭐냐면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거꾸로의 그러니까 이 거꾸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64 x 64 x 3이라고 하는 이런 RGB 채널로 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서요. 요게 들어가서 컨브를 거쳐서 뭔가 하여튼 거쳐서 언젠가는 언제쯤부터 풀리 커넥티드 뉴럴넷이 돼서 뭔가 저희가 이렇게 분류하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뭐 한 1000개다. 그러면 1000디멘저널 소프트맥스 벡터를 뽑아내는 게 이게 저기 컨볼루셔널 뉴럴넷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역으로 이제 좀 뭔가 거꾸로의 역 변환을 저희가 뭔가 학습하도록 그런 형태로 이제 제너레이터를 저희는 구성을 하는 겁니다. 즉 제너레이터는요. 아까의 뭐 3디멘저널 벡터 요거 하나 그냥 랜덤한 거를 주면 이게 쭉쭉쭉 해갖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브에서 일어났었을 법한 각 단계별로의 과정들을 저희가 역 과정들을 좀 정의를 해서 이제 요 어떤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의 아키텍처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Deep Convolutional GAN이라는 모델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거는 이제 컨볼루션의 역과정인 이제 디컨볼루션이 이제 좀 주된 주된 모듈로서 쓰입니다. 그래서 디컨볼루션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나요? 디컨볼루션.
디컨볼루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쭉 이런 어떤 필터를 쭉 해갖고 저희가 액티베이션 값들을 쭉쭉쭉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필터가 예를 들면 뭐 10, 11, 마이너스 1, 0, 1, 0, 0, 0,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필터가 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1, 2, 3, 4, 5, 6, 7, 8, 9 뭐 네, 이걸 좀 간단하게 해서 다 1로 하고 0, 0, 0 이런 식으로. 즉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요런 이제 엣지를 이제 찾아내고자 하는 이런 엣지 디텍터가 요 컨볼루션 필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데가 있다. 그러니까 뭐 1, 2, 3, 4, 5, 6, 7, 8, 9라는 이미지가 들어왔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딱 적용을 해보면 요거 해당 요 값을 곱해서 다 합치어서 값을 하나를 뽑죠. 그러니까 뭐 1, 2, 3, 5, 7 그러면 이제 뭐 5, 3, 15니까 이제 15라는 값의 액티베이션 값 하나를 이제 뽑는 겁니다. 그렇죠? 요 지역에 이 필터를 걸어서 요 액티베이션 값 하나를 뽑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요 값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컨볼루션의 역과정을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지역은 15가 나왔고 또 다른 지역 그러니까 뭐 한 이쯤에다가 이제 똑같은 3x3의 컨브를 걸어서 나온 어떤 값이 네 너무 사각형이 큰데 네, 그 값이 뭔가 한 0.1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지점, 이 이미지에 있었던 요 지점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겨 있겠죠. 이 지점에서는 이 필터로부터 이렇게 찾아내고자 하는 그 어떤 패턴이 15만큼으로 굉장히 세게 나타났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고요. 0.1은 이 패턴이 거의 없다라는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값이 이 액티베이션 값이 됩니다. 컨볼루션 연산에서. 네, 요게 뭐 하여튼 컨브 연산이 되는데 이거 역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15라는 과정을 이 15라는 값을 가지고요. 15라는 값을 가지고 네, 여기 있는 픽셀 값들을 이렇게 복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거에 지금 총 9개의 픽셀 값을. 근데 사실 이 15를 만들어내는 어떤 여기서의 값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15를 그냥 15 빵빵 그리고 나머지 다 0이면 이것도 1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5, 50, 0 뭐 이것도 당연히 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요 하나 값으로 이 컨브 필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의 어떤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의 그 어떤 값들이 있었는지를 유니크하게 저희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애초에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15나 0.1이라는 요 값이요. 요 패턴이 얼마나 스트롱하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도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하나 값을 그냥 이 패턴에 곱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은 이제 15, 15, 15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 0이고요. 이 패턴, 그러니까 15배만큼으로 이 패턴이 나왔다. 즉, 이 패턴에다 15배를 해줘서 그냥 이걸 여기다가 턱하니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0.1이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0.1배 해갖고 이 자리에 그냥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뭔가 이 컨브를 하고 난 후에 액티베이션 값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역시 어떤 정해진 컨브 필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해진 컨브 필터가 있을 때 그 액티베이션만큼을 이렇게 그 상수배를 이렇게 필터에다가 상수배만큼 필터 값을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스트롱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해당 패치를 이미지에 해당 영역에 이렇게 턱하니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15라는 하나의 값은 요 3x3이라는 패치를 이렇게 15배를 키운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턱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컨브 혹은 디컨볼루션 혹은 컨볼루션의 역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럼 이게 이제 디컨브를 사용을 해서 이걸 이제 뭔가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모델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게 뭐 3차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게 뭐 진짜 한 100차원쯤 된다라고 하면요, 100차원을 적당히 풀리 커넥티드 몇 번을 통과시켜서 값의 차원을 뭐 적당히 좀 늘립니다. 그 다음엔 뭐 한 값을 늘려서 뭐 예를 들면 한 64 곱하기 64 곱하기 뭐 5 이 정도로 저희가 좀 뭔가 너무 큰데요. 한 4바이 4바이 5라는 형태의 값을 가지도록 총 4, 4, 16, 5 하면 80이네요. 그러니까 100디멘전에서 80이면 좀 줄는데요. 뭐 하여튼 좀 드러나는 형태로 보통 이제 되는데, 어쨌건 이런 형태의 값을 이런 형태의 개수를 가지는 어떤 아웃풋 레이어를 이제 구성을 하면, 그러니까 이건 곱하기로 제가 썼지만 4, 4, 16, 그러니까 80개의 노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겁니다. 리니어 레이어, 뭐 렐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면 여기서 80개의 이 아웃풋 노드들의 값을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리어레인지를 합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4바이 4바이 뭔가 5라는 형태로 이런 큐브로 이렇게 이렇게 리쉐이핑을 하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뭐 리쉐이프 뭐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는 요 한 장의 4바이4의 첫 번째 사진을 사진이라고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뭐냐 하면 요 값이 되는 겁니다. 15.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디컴브 레이어가 이제 통과가 돼서요. 여기서는 지금 필터를 몇 개를 써야 될까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컴브를 거치고 나서의 액티베이션 맵의 사이즈가 뭐 16바이 16바이 뭐 256이다. 그러면 여기 이 컴브 레이어에서 쓴 필터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컨볼루션 연산을 좀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저는 이제 답이 아마 쉽게 나오긴 할 것 같은데요. 네? 256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디컴브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 액티베이션 맵이 지금 여기서 4바이 4바이 1입니다. 4바이 4바이 1. 지금 그러니까 4바이 4바이 1이 이걸 그냥 하나의 그냥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5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저게 뭐 한 장 한 장의 어떤 한 장 한 장의 뭔가 이렇게 정보라고 본다면 그 5장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의 이 한 장을 가지고요, 이 첫 번째 장에 해당하는 어떤 그 2디멘저널 4바이 4바이 1에서는 여기에 정의되는 이 3바이 3의 필터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15가 발견됐으면 여기다 15 해갖고 이미지에 턱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엔 이 두 번째 액티베이션 맵은, 그러니까 두 번째 장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장이 4바이 4바이 1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장은요, 얘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필터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선이었다면 이번에는 뭐 이런 사선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수평선. 그러면 이제 요 엣지를 이렇게 요 두 번째 장의 이 액티베이션 맵에서 나오는 그 각각의 액티베이션 값들의 요거를 이제 곱해서 그 해당 이미지 이쪽에 이렇게 3바이 3 이미지 패치를 턱턱 이렇게 좀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5번의 저 연산을 해갖고 그걸 다 이렇게 중첩을 시키면 뭔가 이제 한 장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의 이제 패턴의 어떤 조합이 이렇게 되는 형태로 뭔가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로 보면 저기서 하나짜리 숫자가 저기로 왼쪽으로 가면 3바이 3이라는 좀 큰 패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는 뭔가 그냥 가만히 있던 그냥 숫자 하나짜리가 저쪽에 가서 뭔가 이미지로서 어떤 크기를 가지는 뭔가 패치로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나 어떤 그 형상을 가지는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몇 번 합니다. 몇 번. 그래서 64바이 64바이 3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내고픈 이미지 사이즈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 디컴브 레이어를 저희가 거치게 되는 거죠. 크게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거는 사실 그 디컨브라는 연산, 아까 저희가 지금 좀 전에 배운 그 디컨브라는 연산의 좀 약간의 한계점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계점이라는 게 저희가 아까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터의 그냥 그 패턴을 그냥 저희가 상수배를 그냥 다 동일하게 해줘서 네, 그거를 턱턱 이렇게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말은 되는데 뭐 좀 네, 그게 또 가지는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뭐 약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요 좀 뭐 약간 좀 위에서 이렇게 좀 내리쬐는 것 같은 저 위에 있는 게 저 네모 하나가 위에 있잖아요. 제가 돌아다니는 애가 저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죠? 사각뿔이 아니라 뭐죠 저게? 사각뿔 잘린 거를 뭐라고 불렀는데 사각뿔 뭐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분명히 저기 있었는데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값이 저 네모 하나짜리 좀 회색의 네모 하나짜리 저게 이제 네, 아까 보셨던 뭐 15나 아니면 0.1 같은 값이 되고요. 그게 그 패턴을 톡톡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렇게 쭉 이렇게 팽창이 돼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근데 저거를 사실 네, 몇 걸음 그러니까 컨볼루션에서 있는 그 스트라이드 사이즈가 있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 디컨브에서도 스트라이드 그러니까 이게 몇 걸음 옮겨서 그걸 턱턱 붙일 거냐 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게 그 어디는 겹치고 어디는 겹치지 않고 뭐 이런 측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체커보드 그러니까 좀 바둑판 무늬라 그럴까요? 그런 패턴이 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 까만 점은 요게 이렇게 예, 저 네모들이 쭉 스캔을 해가면서 총 뭔가 네 번을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값은 중첩이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그냥 가장 밝은 색은 한 번도 중첩이 안 되는 뭔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는 만큼 이게 더 뭐 일반적으로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더 밝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건 저런 격자 무늬 같은 뭔가 패턴이 좀 나타난다. 이 디컨브를 하면 네, 이런 게 이제 체커보드 뭐 어떤 아티팩트 뭐 이런 게 이렇게 좀 돼갖고요. 네, 그런 뭐 예제가 있어서 그럼 저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안 겹치도록 하는 겁니다. 안 겹치도록. 네, 그 스트라이 사이즈를 안 겹치도록 하거나 아니면 겹치면 다 똑같은 수가 겹치도록 뭔가 이렇게 스트라이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필터 사이즈를 조절하는 겁니다. 네, 뭐 하여튼 그렇게 해결을 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책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도록은 했는데 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좀 약간의 격자무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여기야말로 진짜 뭔가 좀 딱 그 격자무늬 같은 게 좀 있죠. 네, 저런 게 좀 체커보드 패턴으로서 디컨브 연산 써서 스트라이드 잘못 쓰면 뭔가 저런 게 좀 나타난다. 이런 예제가 됩니다. 네. 참고로 이 사이트 제가 말씀드렸나요? 디스틸다펍? 요게 이제 온라인 퍼블리케이션이라고요. 그 저기 저희가 이 논문을 내면 논문은 사실 페이퍼 종이로 나와야 되고 퍼블리케이션 뭔가 말 그대로 프린트가 돼서 퍼블리시한다, 뭐 발행한다, 발간한다, 뭐 이게 되는 게 사실 네 논문이 어떤 네 논문이 나오는 어떤 과정인데 이건 이제 온라인 저널 혹은 온라인 페이퍼들을 뭔가 좀 네, 저널의 형태로. 근데 온라인 버전이 그냥 PDF 띄워오는 그런 일렉트로닉 버전이 아니라요. 그냥 이런 웹사이트 자체가 그냥 논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웹사이트, 이 디스틸다 펍에서는요. 이런 웹사이트로 되어져 있는 이런 글 자체를 이제 한 논문으로 저희 뭐 받아서 네, 그리고 이 논문에 각각 뭐 저희가 성격이 있잖아요. 뭐 저널 오브 AI 뭐 이런 저널도 있을 수 있고 뭐 저널 오브 데이터 마인 뭐 이런 저널 뭐 주제별로 있잖아요. 이 디스틸다 펍이라는 저널은 이제 뭐 약간은 제가 이렇게 뭐 굳이 이를 붙이자면 저널 오브 익스플레네이션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익스플레네이션을 뭔가 좀 그거를 좀 목적으로 하는 좀 저널이 돼서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런 이제 어떤 페이퍼를 출판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웹사이트이자 저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굉장히 재밌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뭐 시간 되시면 진짜 하나하나 좀 굉장히 좀 주옥 같은 글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땐. 네.
예, 그리고 참고로 예, 이건 약간 이 저널을 만든 사람이 좀 쓴 글인데 이제 리서치 데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나는 뭔가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약간 아니 죄까지는 아니고 이제 빚을 계속 지는 거다.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뭔가 좋은 걸 만들었는데 그게 뭐 쉬우면 저한테야 쉬울지 모르지만 뭐 그거 논문 뭐 대충 써놓으면 그거 뭐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아 저도 뭐 이렇게 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니 뭐 이런 거 저기 학부 딥러닝 때 가르치게 됐는데 아 그거 강의 봐도 모르겠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뭐가 그래갖고 굉장히 좀 괴로워하면서 뭔가 좀 그랬는데 누가 좀 깔끔하게 좀 잘 설명해 주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좋은 거를 그렇게 하나 만들어 두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좋으니까 쓰려고 할 거고 다 이해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설명이 좀 부실하게 돼 있으면 그거를 뭐 배우고 활용하려는 사람이 그 저기 쓰는 시간이 유명하고 훌륭한 방법일수록 더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설명이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이러면. 그래서 뭔가 하여튼 훌륭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네가 이제 세상에 더 빚을 지는 거다. 뭐 약간 이런 측면으로 설명에도 책임이 있다. 뭐 약간 이런 취지로.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좀 잘 이해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이런 웹사이트가 또 굉장히 좀 유용하게 볼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C가는 요 제너레이터로서 디컨브에 기반한 어떤 네트워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로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지는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이한 점은 뭐 리키렐루라고, 네. 리키렐루가 이제 뭔지 아시나요? 리키렐루? 렐루는 이제 난리니어 펑션 중에 아시죠? 렐루. 렐루는 이제 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렐루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호가 뭐 3이 들어왔다, 플러스 3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통과시키는 거고요. 뭐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얘는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뭔가 그 전 레이어에서 만든 값을 그냥 싹 다 무시를 해갖고 그 다음 레이어부터 안 쓰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네, 뭐 이것도 굉장히 주요하게 쓰이는 난리니어 유닛인 거는 맞는데 이런 경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이너스 4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값으로 뭔가 액티베이션이 나와서 그게 렐루에 의해서 0이 돼버렸다 라고 한다면 뭐 0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더 이상 참여를 안 하는 만큼 뒤쪽에서 발생된 로스에 대한 책임도 역시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책임도 없다라는 게 뭐 좋은 어떤 장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거꾸로 이 마이너스 4가 어떤 노드에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발생됐다 그러면 여기에 줄줄이 딸린 이 파라미터들이 뭐 수없이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을 때 얘네들로는 그레디언트가 전혀 안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쪽에서 뭐 로스가 뭐 아까 뭐 진짜 가짜 뭐 이거 할 때 뭐 가짜를 뭐 진짜 80% 확률로 진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엄청나게 책임을 저희가 심각하게 물어서 이 책임자들을 다 규명을 해갖고 다 이렇게 조금씩 고쳐야 되는데 이쪽은 뭐 거꾸로 뭐 그거에 전혀 참여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은 파라미터가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맥스 이제 x 0에 이 펑션이 이제 렐루인데요. 0과 x 중에 맥스 값을 따져라. 근데 이거는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0입니다. 그러면 자 x에 대해서 저희가 편미분을 하면은요. 이거는 편미분을 하면 이제 1이 나오죠. 근데 얘는 이제 상수니까 상수를 편미분을 하면 뭐 당연히 0이 나옵니다. 이게 뭐 0이어서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5여도 0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미분했을 때 0이 나오니까 이제 백프랍에서 이제 체인룰 혹은 그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그레디언트 값이 아예 0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그레디언트가 전혀 흐르지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낸 어떤 여러 가지 웨이트들이 하나도 학습이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방지를 해주고자 이걸 어떻게 고쳤느냐 조금 약간 좀 새도록 하는 겁니다. 새도록 이렇게 네. 그러면 조금 신호가 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x랑요 이제 요거 0.1x랑의 어떤 예를 들면 이 기울기 얘 기울기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이긴 한데
이건 0.1x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요 두 가지의 맥스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선이 있다. 그 맥스는 뭐냐? 이 위에 거를 저희가 취하는 거죠. 네. 이게 맥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가 여기서 뭐가 되느냐? x가 0보다 작을 땐 0.1x가 되고요. 여기서의 발생되는 그레이디언트는 0.1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서 발생된 그레이디언트를 10분의 1배로 줄여서 그만큼을 이제 백프랍을 흘려주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가 작아지긴 하지만 10%를 확 줄어들긴 하지만 흐르긴 흐른다. 그래서 이제 리키 렐루가 되고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좀 꾸몄더니 훨씬 더 좀 뭔가 경험적으로 학습이 잘 되더라. 뭐 이런 식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뭐 좀 생각한 것만큼 많이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못 드린 것 같긴 한데요. 네, 오늘 그러면 하여튼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요, 그 제가 죄송하지만은 저기 학회가 있어서 저기 출장을 가게 돼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저기 실습을 하는 그런 아니 저기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그거 실습 관련된 수업을 저희 학생이 좀 진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휴강을 할까요? 아니면 그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그냥 네. 휴강 센티멘트 알겠습니다. 네. 저희 학생이랑 그걸 해갖고요 조율을 해갖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네. 다음에 VA VA요? VA를 저도 100%는 이해를 또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코드 보고 이러면 그냥 코드는 적당히 알겠는데요. 이게 진짜 식도 뭐 어느 정도 유도까지도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인 어떤 샘플링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좀 명확하게 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보는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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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만. 네. 혹시 그 이번 제자분 중에 네. 스타겐 네. 그 질문을 혹시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수식 좀 보다 보니까 네. 그 입시스 저기 바스슈타인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네. 마지막에 그 놈으로 해가지고 그레디언트하고 마이너스 1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수식에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이게 1놈으로 하게 되는데 원놈이라 돼 있는데 이게 놈은 2로 적혀 있더라고요. 네. 뭐 그게 어떤 의미고? 그게 이제 그레디언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네. 그게 이제 그 논문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조금 아니고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와서스타인 네. 뭐 임프루브드 와서스타인 겐인가 뭐 아니면 네, 뭐 맞아요. 거기 논문. 와서스타인 W단 GP인가 뭐 뭐가 네네네. 있어요. G인가만 적혀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쪽에서 이제 학습이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잘 되더라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가 지금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저희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레이어별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 네트워크를 다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레이어별로 한다 그러면 그 레이어에서 발생한 뭐 컴브가 총 3x3 필터가 뭐 3x3x 뭐 한 5쯤의 필터가 있으면 이제 95, 45, 45개의 파라미터가 한 필터에 있는 거고요. 네네. 그게 뭐 한 10개쯤 있다면 450개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네네. 450개 그 파라미터의 하나하나마다 발생되는 그레디언트 값이 있을 텐데요. 네. 그 값이 예를 들면 저희가 놈을 계산한다는 건 그걸 제곱, 투놈을 계산한다고 제곱을 다 이렇게 합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하고 네. 그 값이 어떤 이터레이션에서는 뭐 굉장히 작거나 네. 어떤 이터레이션에서 굉장히 크거나 할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스케일을 맞춰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확 스케일을 뭐 이렇게 다 동일한 스케일로 맞춘다기보다는요. 네. 그거에 페널티를 뭔가 걸어갖고 너무 급격하게 많은 어떤 그레이디언트나 아니면 너무 조금 그레이디언트가 발생되지 않고 항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 정도의 그레이디언트 양이 이제 발생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아마 추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질문하고 다른 내용인데 그 하신 게 결국에는 그 마스크 벡터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많이 잘 읽어 보셨나 보네요. 아니, 그림이 되게 이해하기 쉽게 교수님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역량인지 몰라도 아니 지금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그래갖고 네네 유명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봤는데 예. 그 결국에는 근데 라벨이 그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아닌 거죠.
슈퍼바이즈드 러닝 아닌데요. 네. 네,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근데 접근했던 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쪽에 가까운 내용인가.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그거를 모든 그 그게 도메인별로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은 트랜스퍼 러닝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하기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라벨들을 가진 모든 데이터를 거기다 넣겠다라는 의미로 전 이해가 됐거든요. 아, 근데 이건 이게- 언슈퍼바이즈 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어젠가에 저희 그 학생이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아, 네. 어떤 그림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그림이라 아, 네, 좀 하시면 뭔가 그림을 좀 말씀을 하시면. 아니요 그림 말하는 건 아, 아니었어요. 네네. 예, 전체적으로 이해 알겠습니다. 네. 예, 어차피 이 예, 자체가 예, 이제 그 예, 핵심으로 알겠습니다. 거의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스크 벡터가 나오는 게 이제 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사이클감도 그렇고 이제 그 크로스 도메인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페어드 건 아닌데, 네. 페어드 된 건 아닌데 일단은 뭐 그때 머신 트랜스레이션에서 영어 잔뜩, 뭐 한글 잔뜩, 아니면 네네. 이미지상에서는요 이게 뭐 흑발의 이미지 잔뜩, 금발의 이미지 잔뜩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간에 이렇게 변환을 해주도록 하는 게 네. 도메인 어댑테이션 뭐 약간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제 네. 여기서 보면 레이블별로 해가지고 네. 이 D나 뭐 G를 계속해서 그 레이블에 맞는 값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값을 작동하게끔 학습을 시켜주는 형태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생각은 그거보다 이제 이 안에서 어떤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성을 가진 동일한 예. 놈들이 예. 약간 뭉탱이를 그려지는 어떤 클러스터링이 네.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라벨을 넣어줘야 되는 형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그때 그 논문이 저도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내부에서 계속 그 학습을 시켜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뭐 그런 모형의 값을 넣어주면 걔도 이런 클러스터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이클로스를 네. 활용한 그런 논문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학습된 모델 내에서가 네. 어떤 특성을 지니냐면 계속해서 그 이미지를 넣어주고 사이클로스로 해서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동질성인 것들은 동질성 있게 붙게 되고 이질적인 거는 계속 멀어지는 형태로 약간 그 신경망 내부의 클러스터링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막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라벨을 흘려주면서 네. 그 레이블에 맞는 것들만 이렇게 그렇죠. 특성을 더 주는 네. 형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쪽에서 얘가 어떤 이 주어지는 레이블대로 이제 이미지를 변환을 했으면 네. 이게 이제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 혹은 트랜슬레이티드 된 이미지고 요거를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넣어주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얘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요쪽을 즉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바꾼 레이블로 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분류를 하도록 이쪽이 이제 어그질리어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했고요.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 페이크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요 프로퍼티나 아니면 애트리뷰트를 저희가 클래시파이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요쪽을 저희가 로스로 해갖고 얘가 얘 입장에서는 이게 얘가 볼 때에 의도한 대로의 레이블로 클래시파이가 되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다시 얘한테 집어넣어 줄 때는요 이 어떤 같은 특정 레이블로 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뭔가 모으는 어떤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일어날 텐데 네. 그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부합하는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이미지를 좀 생성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무슨 소리냐? 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통 괜히 제너레이터를 많이 쓰지 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잘 안 버리게 되는 형태가 네 많죠. 버리죠. 예.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좀 버리는 형태입니다. 네, 이것도 저희 버립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걔는 보면 그게 있나요? 진짜? 네, 그 논문 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제너레이터도 중요하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계속 활용해서 근데 그게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 저는 펀더멘탈리 이게 말이 되는 세팅인가 좀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페이크 데이터로 뭔가 레이블드 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걸로 학습을 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만으로 이렇게 저희가 개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뭐 100개 이렇게 뭐 파지티브 센티멘트, 네거티브 센티멘트 아니면 뭐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이렇게 100장씩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해갖고 네. 그 추가된 어떤 그 페이크 데이터를 추가를 해갖고 그 해당 레이블에 따라서 네. 그걸로 학습을 하면 뭔가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션 성능이라는 게 저희가 100장, 그러니까 100장 있었으면 그 중에 뭐 한 80장씩을 써가지고 네. 20장씩 따로 빼갖고 얘에 대해서 이제 또 학습 성능을 재는데 네. 제너럴 테스트 성능을 재는데 이거는 진짜 이미지여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페이크를 가지고 잘 했다 말았다 이거는 네. 의미가 없고요. 네. 근데 그 리얼 데이터에서의 그 어떤 성능을 이쪽에서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적인 측면으로 간을 사용을 할 때 네. 그게 올라가는 게 근본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데이터가 부족하고 보통 그래서 걔는 써가지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네.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평전일수인데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도 생각하기에 이게 어차피 그런 분포도가 유사한 분포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학습된 놈만 또 그렇죠, 학습되고 그렇죠. 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 뭔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가 들어서 그래서 그 노력 대비 아마 한뭐 좋아봤자 1% 2% 더 네. 날라나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오히려 오버피팅이 네. 될 수 있는 뭔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했었군요.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듣고 싶었는데. 이거요. 네. 저희가 또 녹화를 해놨는데 뭐 그 친구가 저기 동의를 하면 저희가 저희 좀 거르겠습니다. 뭐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코드 이미지가 뭐 64의 네. RGB다 그러면 네. 그게 이제 그 매트리스가 64 곱하기 3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배치 말씀하셨는데 네. 배치 사이즈가 만약에 뭐 10이다 그러면 앞에 10을 곱하면 되는데 그게 역할이 정확하게 뭔지 잘 배치요? 몰라요. 네. 그러니까 10개면 그 10개를 저희가 하나씩 넣고요. 그게 뭔가 벡터라이즈드 연산이라고 그게 그냥 그 통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네. 한 방 해주면 얘는 내부적으로 그 통째로를 받아서 하나씩을 이제 포워드를 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안 되고 있었어요. 네, 네. 저희가 포룹을 구성을 해갖고 네. for i equal 1부터 뭐 20까지 네. 그래서 하나하나 데이터의 그 이미지 벡터를 네. 이렇게 아까 784 디멘전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따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실행을 시켜요. 포워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을 그러면 뽑고 10번을 만약 열이면 10번을 하는 배치 사이즈가 10이면 10번을 그 포럼을 저희가 돌려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10바이 그렇게 해놓으면 네. 10바이 784로 해두면요. 네. 그거를 이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씩 돌리되 그게 내부적으로는 좀 패러렐라이즈를 좀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포룹을 하면 이거는 네트워크 입장에 그러니까 저희의 GPU 입장에서는 이거를 패러렐라이즈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한 그냥 네. 그건 순차적으로 돌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이 통으로 넣어주면 이게 내부적으로 싹 다 얘가 자동으로 패러렐라이즈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좀 뭐가 빨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10을 하면은 그 이미지를 10개로 확장하는 게 아니라 10장을 모으는 겁니다. 10장. 10장입니다. 네, 10장이 서로 다른 거를 네. 갖고 와서 그러면은 그 인풋 이미지가 만약에 뭐 한 장이다 그러면 걔가 10장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인풋 잘못 이미지를 10장을 가지고 와서 걔를 한꺼번에. 그게 이 그래서 미니 10장 한 배치의 번에.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그 뭐지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패럴렐하게 뭐 수행이 되는 뭐란 얘기신 건가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랜덤 시드 얘기를 했는데 네. 걔는 네. 그 정확하게 뭐 어떤 거예요? 저도 뭐 설명이 좀 이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썩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보통 초기 설정 값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초기 값이랑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러닝 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러닝 레이트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맞고요. 네. 러닝 레이트 자체는 그 네트워크가 학습이 됨에 따라서 그 값이 이렇게 가변적으로 막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막 바뀌는 값은 네네. 아니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어댑티브하게 이제 러닝 레이트 줄여주고 이런 네.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건 뭐 하여튼 좀 부가적인 장치인 거고 일단은 하이퍼 파라미터는 저희가 한번 세팅하면 그 학습이 진행되는 그 전체 과정 동안에 그냥 고정이 되는 거죠. 아, 그 예를 들면 스트라이드나 패딩 같은 그런 거를 것처럼 하이퍼 동일한 파라미터. 겁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걔는 하이퍼 파라미,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는 최초 말고 그냥 중간 중간에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아니요, 러닝웨이트는 네. 알고리즘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걔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뀌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일반적으로 아니고요. 걔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러니까 규정을 걔가 안 하고. 고정돼 있는 게 디폴트 세팅이고요. 네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즉 저희가 학습 중에 업데이트하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네네. 사전에 결정해줘야 되는 파라미터다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럼 배치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다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그러면은 스트라이트라든지 이런 그거를 임의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이 막 있던 것 같은데. 그거 공식은요. 네. 그거 공식은 네, 이거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의 좀 디테일인데요. 네.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직접 어떤 특정 값을 세팅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남들이 다 좀 많이 쓰는 네. 이미 정해진 어떤 그런 세팅 값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쓰시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러닝 레이트에 따라서 이게 또 결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럼 그거 설정은 보통 여러 번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 번 해야 되는 네. 거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를 저희가 취해요. 그러면 아까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도 그것도 뭐가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은 그것도 여러 번 해봐야죠. 여러 번 해야 되는데요.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좀 발견을 해서요. 네. 배치 사이즈는 그냥 뭐 적당히 작으면 32, 64, 128 이 정도로 보통 잡거든요. 네. 그럼 러닝 레이트는 아까 0.01 잡았는데 네. 어떤 건 0.001도 잡고 막 네, 이러는데 그렇죠. 보통 1 미만의 값 중에서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범위는 일정치 않은 거예요? 아니면 범위요? 네. 범위는 데이터를 일단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로 들어온 건가 표준 정교화라 그럴까요? 네. 평균은 0으로 이제 분산을 1로 만드는 뭐 그런 식으로 노멀라이즈를 싹 다 했을 때 네.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네. 한 0.01, 1 이하로 잡는 게 이제 그러면 그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멀라이즈 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러닝 레이트가 1 미만인 경우가 보통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0.01이든 0.00이든 그런 거는 제가 임의로 정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임의로 정하는 여러 가지 값을 저희가 네. 시도를 해보고요. 다 실험을 돌려보고 그중에 이제 좋은 결과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죄송한데요. 네네. 제가 이번에 그 세미나 수업을 듣는데 네. 제가 이 논문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이밸루에이션 해보는 과제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생각했던 개선들은 거의 이제 실패로 가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특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네. 개선 방안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워드 벡터를 여기 논문에서는 그냥 그 워드 투백을 이용해서 워드 벡터를 임베딩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글로벌을 사용하는 거를 한 가지 넣어봤었어요. 근데 보캐뷸러리 5만 개 중에 글로브랑 겹치는 게 매치되는 없죠 별로. 네. 2만 얼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토커나이징 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도 원인인 것 같긴 하고 근데 워낙에 특허 데이터 자체가 지금 위키피디아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네네. 위키피디아에 등장하지 않는 이상한 네, 뭐 그렇죠. 숫자들로만 구성된 단어들도 막 많이 있고 막 되게 그런 차이들이 막 보이던데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토커나이저를 바꾸든 뭘 하든 결국은 위키 안에 있는 보캡에서만 내가 골라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을 워드투백이든 글로브든 그걸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요. 예. 지금 갖고 일단 거기에 위키피디아 그쪽에서 있는 데이터는 그걸로 이니셜라이즈를 하시고 다른 이니셜라이즈를요. 네, 그다음에 다른 애들은 그냥 언노운 토큰으로 처리를 그냥 도매급으로 다 똑같이 처리를 할 게 아니라 걔네들에 대해서는 워드 임베딩 벡터를 랜덤하게 세팅을 하셔서 일단은 그 글로브나 워드투백을 직접 그 특허 데이터에 대해서 돌리면 네, 그러면 이제 네, 특허 데이터에서의 어떤 그 문장 내에서 나타나는 그 워드들의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각각 워드들에 대한 패턴을 뭔가 그런 식으로 직접 갖고 계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프리 트레이닝을 해보시는 게 하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워드 벡터를 그냥 사용할 생각으로 네. 트레이닝 베리어블에서 빼고 그냥 지금 네. 어레이로 바꿔놨는데 결국은 네. 그렇게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트레이닝 베리어블에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워드투백이나 글로벌 따로 돌리셔갖고 네. 거기서 프리 트레이닝을 끝내시고 이쪽으로 가져오셔서 네, 거기는 여전히 또 학습에서는 제외되는 뭐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특허 문서 같은 경우는 그 기술 분류가 여러 개 기술 분류를 한 특허에다가 부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되게 기술적으로는 비슷비슷한 분류들이 여러 개가 이제 문서에 붙게 되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도큐멘트 벡터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네. 맨 마지막 단에서 이제 원화 코딩된 그 네. 코드들하고의 이제 로스를 계산하다 보면 부여해야 되는 하나의 분류의 네. 확률값은 높이고 그러지 않은 애들은 낮추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될 텐데 네. 여기 안에 문서 안에 이제 분류가 5개라고 하면 사실 이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확률값을 낮추도록 학습을 시켜버리는 네. 효과가 그러니까 그게 발생될 수 이제 있잖아요. 멀티 레이블, 싱글 레이블 뭐 그런 프로블럼 세팅이 차이일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소프트맥스로 하는 것보다는요. 예. 그 시그모이드로 다 아웃풋을 각자 시그모이드로 빼셔서 각자 시그모 그 리니어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그 레이어 그 나온 아웃풋을 시그모이드로 다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카테고리들마다 이제 0에서 1 사이의 벡터가 나오거든요. 예. 합은 이제 더 이상 1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시그모이드 로스를 걸어가지고 저희가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각 노드마다 걸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의 방법이 있어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분류 개소가 이제 전체 만약에 이제 20만 개라고 하면 20만 디멘전 벡터를 만드는데 원화 코딩이 아니라 이 문서에는 분류가 5개라고 하면 5개의 점이 이제 1인 그런 벡터를 만들어 놓고 로스를 계산하는 거는 가능할까? 이제 이런 방식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게 좀 그게요.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조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맥스는 뭐 5개가 다 참이라 그러면 사실 예. 할 수 있을 법한 가장 이상적인 아웃풋은 5개에다가 2분의 1씩 20%씩 부여가 된 형태가 2분의 1이 아니라 20%씩 부여가 된 그렇게 형태의 되겠죠. 사실 그렇게 그라운드 트루스도 그렇게 줄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저희 아웃풋이 뭔가 그 5개에 해당 그 해답에 해당하는 그 5개 클래스 중에 한 클래스가 뭐 한 40%, 20%, 뭐 15% 이런 식으로 좀 차등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꾸로 40%는요 오히려 확률값을 더 낮춰라라고 슈퍼바이저를 하는 게 있거든요. 20% 확률로 저희가 슈퍼바이저를 하는 셈이니까. 네, 그래서 좀 소프트맥스로 빼는 것, 그 아웃풋을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생성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시그모이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웃풋 카테고리가 디멘전이 몇 개라고 하죠? 22만 개. 26만 개거든요. 26만 개. 카테고리의 개수가요. 카테고리 개수. 그러면 그거는 학습이 거의 안 될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예. 느릴 건데요. 소프트맥스로 26만 디멘전의 소프트맥스 뽑는 게 데이터 하나 들어가도 그게 엄청난 계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다 하진 않고요. 네. 그것도 이제 계층화된 구조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하위 클래스가 이제 한 20몇 개 정도 되는 그런 것만 지금 일단은 샘플로 뽑아가지고 일단 해보고는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가 이제 시그모이드로 빼면 그것도 다 해결이 되긴 합니다. 각각 따로 노드를 따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 이제 파디티브 26만 개 중에 결국 5개만 1인 건데 예. 5개는 5개 노드는 로스를 발생시키고요 저희가. 예. 나머지 26만 빼기 5 개수만큼의 0에 대해서는요 한 일부만 샘플을 해갖고 그게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워드투백에서 네, 사용하는 그렇죠. 내가 똑같은 방식을 사용을 해갖고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습 속도가 이제 아마 훨씬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